인연이 들어오자마자 시아비를 잡아먹었다! 당장 별채로 내쳐라! 상복도 채벗지 못한 유녀인이 시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 시아버지의 빈소가 아직 그대로인 종갓집 앞마당에서였지요. 유녀인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품속의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깊이 숨겨 넣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유녀인이 그 누명을 쓰고도 입을 다문 데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 지류가 굽이굽이 흘러들어가는 골짜기에 김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요. 대대로 청렴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이었지요. 그 너른 안채 마당에 봄날 햇살이 가득 내려앉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인, 19살 새색시였지요. 연지를 곱게 찍은 얼굴은 갸름하니 단정하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짙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가 가마 문 너머로 종갓집 소슬대문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던 손의 온기가 아직 손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잘 견뎌야 한다. 정인아. 종갓집 며느리는 살아도 죽은 듯이 사는 자리니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마당 한편에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자주색 치마에 옥비녀를 꽂고 서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살집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간 분이었지요. 유녀인이 큰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정씨 부인의 입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가난한 집안이라더니 정말 곱기는 곱구나. 그 옆에 선시아버지 김참판은 달랐습니다. 환갑이 넘은 어른이었지만 등은 곧고 눈빛은 형형하였지요. 흰 수염을 단정히 쓰다듬으며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는데 유녀인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이 정인이라고 했더냐? 예, 아버님. 발을 정해 어질인이로구나. 좋은 이름이다. 김참판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가셨지요. 그것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종갓집 안의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녀인이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알게 된 일이었지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친정동생 정태수가 거의 매일같이 종갓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고 키가 큰 사내였습니다. 늘 검푸른 도포에 부채를 들고 다니며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 눈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지요. 누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오. 김참판께서 또 막으실까 걱정이오. 걱정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함세. 유녀인이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그날 유녀인은 부엌에서 시어머니께 올릴 차를 끓이고 있었지요. 마침 부엌 옆마루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습니다. 토지 문서가 어떻고 도장이 어떻고 하는 말들이었지요. 유녀인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러했지요. 외할아버지께서 손녀의 그런 재주를 보시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인아, 너는 무엇이든 들으면 마음에 새겨두는 아이로구나. 허나 모든 것을 다 말로 옮기지는 말거라. 어떤 것은 마음에만 묻어두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느니. 그 말씀이 유녀인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여인은 시아버지께 저녁 문안을 올렸지요. 김참판은 책을 펼친 채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아가. 예, 아버님.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거라. 윤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다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잠자코 보고 있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느니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여인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줄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종갓집은 큰 집이었습니다. 안채 본채는 정씨 부인이 차지하고 시아버지 김참판은 사랑채에서 책을 보시며 지내셨지요. 그 옆 별채에는 시아버지의 누이뻘 되시는 노부인이 한 분 계셨고 행랑채에는 여러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여인은 새 며느리로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에 문안을 드리고 시아버지께 차를 올리고 안채와 사랑채 살림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이 손에 익지 않아 곧간 열쇠를 받아들고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럴 때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도와주는 척하며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가, 그 곡식은 그쪽에 두는 게 아니라 저쪽이지. 시어미 손에 살림을 익히려면 시어미 말을 잘 들어야 하느니라. 예, 어머님.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더냐. 양반집 가문이라더니. 윤여인은 고개를 숙였지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종갓집의 법도가 친정의 그것과 달랐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트집은 며느리의 잘못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작아지게 만들려는 것임을 윤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종갓집 안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김참판이 사랑채에 계실 때면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고 시아버지가 출타하시는 날이면 정태수가 어김없이 찾아와 안채에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지요. 윤여인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으면서요. 부엌에는 어린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3월. 14살 난 계집아이였지요. 얼굴에 죽은 깨가 가득하고 키는 작으나 눈빛이 또랑또랑한 아이였습니다. 마님, 차 식습니다요. 어서 드시지요. 고맙구나, 3월아. 예, 마님, 종한테 고맙다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요. 3월은 깜짝 놀라 입을 가렸지요. 윤여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내가 종이라 한들 사람이 아니더냐. 내가 받은 것에 대해 고맙다 하는 것이 무에 이상한 일이겠느냐. 그날부터 3월은 윤여인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여인이 시집 온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던 초여름에 어느 밤이었지요. 사랑채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부르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지요. 윤여인은 의아하게 여겼으나 옷을 단정히 여미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만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하셨습니다. 흰 수염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부르셨는지요. 문을 닫고 가까이 오너라. 윤여인은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예, 아버님. 말씀하소서. 김찬파는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단단히 접어 봉인이 찍힌 종이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절대 펼치지도 말고 내 품 깊이 숨겨두어라. 유녀인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아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두고 적어둔 것이니라.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것이지. 김찬파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무거운지 유녀인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인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까닭을 아느냐? 모르옵니다, 아버님. 내 외조부와 내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같이 학문을 닦은 벗이었느니라. 내 외조부께서 너에 대해 늘 말씀하셨지. 내 손녀는 들으면 잊지 않고 보면 기억하고 입은 무겁다고 말이다. 유녀인의 눈에 옅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내가 너를 이 집에 들인 것은 며느리로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이기도 하다. 아가, 잘 새겨 듣거라. 내가 만일 갑자기 죽게 되거든 이 종이를 절대 잃지 말고 품에 간직하거라. 그리고 한양에 계신 박치원 어른께 인편으로 소식을 보내거라. 안동 김찬판 댁의 향로가 식었습니다. 라고만 적어 보내거라. 그분이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잠자코 보고만 있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는다. 허나 잊지는 않는다. 김찬파는 며느리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다정한 손길이었지요. 그날 밤 유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종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사랑채에서 비명 같은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 김찬판께서 잠자리에 드신 채로 숨을 거두신 것이었지요. 종갓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곡소리가 안채에서 행랑까지 울려 퍼지고 흰등이 소슬대문 앞에 내걸렸지요. 가까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정태수가 있었습니다. 검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부채를 붙이며 말이지요. 이런 변고가 있나. 매부께서 갑자기 이리 가시다니. 정태수는 곡을 하는 신용을 했으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습니다. 유녀인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지요. 장내는 황망이 치러졌습니다. 의원이 와서 김찬판의 시신을 살피더니 노환과 신병이 겹친 듯하다 고만 말하고 돌아갔지요. 정씨 부인은 곡을 하는 척했으나 묘하게도 얼굴이 환했습니다. 유녀인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깊이 묻어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내가 만일 갑자기 죽게 되거든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녀인은 품속의 종이를 더 깊이 숨겨 넣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4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유녀인이 빈소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안채에서 정씨 부인이 동생 정태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유녀인은 빈소를 지키는 신용을 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우,
그 종이는 어찌 되었느냐? 안 보이는구려, 누님. 사랑채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 종이는 없었소. 그럴 리가 없네. 그 영감이 어딘가에 분명히 두었을 텐데. 혹시 누구에게 맡기지는 않았겠지요? 이 집에 그자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잠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녀인은 숨도 쉬지 못한 채 향로 앞에 엎드렸지요. 그 새 며느리. 설마요, 누님.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계집인데요. 아니다. 영감이 그 계집을 마지막 며칠 동안 자주 사랑채로 불렀어. 무언가 있을 수도 있어. 유녀인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종이를 어디 두어야 할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그날 새벽 유녀인은 빈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어린 사월이 자고 있었지요. 유녀인은 사월을 깨우지 않고 붓두막 위 묵은 항아리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 깊숙한 곳에 종이를 비단천에 싸서 꽂아 넣고는 다시 항아리를 덮었습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자리였지요. 유녀인은 그 길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아가, 시아비가 너에게 무언가 주신 것이 있느냐?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 옆에 정태수가 부채를 붙이며 앉아 있었지요. 유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다 보이지 않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며칠 전 차를 청하셨을 때 책 한 권을 보여주시며 옛 시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것이 없사옵니다, 어머님. 책이라 어떤 책이더냐? 두보의 시집이었사옵니다. 정태수가 누이를 슬쩍 보았지요. 둘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입꼬리를 한 번 비틀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되었다. 물러가거라. 유녀인은 저를 올리고 물러나왔습니다. 안방을 나서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지요. 등 뒤에서 정태수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습니다. 누님, 저 계집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소. 유녀인은 발걸음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요. 다만 가슴은 무섭게 뛰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다시 며느리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종갓집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빈소가 아직 그대로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인연이 들어오자마자 시아비를 잡아먹었다. 당장 별채로 내쳐라. 날카로운 호통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유녀인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이 꿇려졌지요. 모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시아비가 돌아가셨다더니 점쟁이도 그 계집의 사주가 흉하다고 했다지 뭐야. 저 어린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아니야, 며느리 드리는 사주를 잘못 본 게 분명해. 유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품속의 종이가 더 깊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이 흉한 년을 안방에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 전체가 망할 것이다. 별채 구석방으로 보내고 다시는 안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 했지요. 유녀인은
그날 밤 별채 구석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단 옷가지 한 벌, 무명 저고리 두 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신 은가락지 하나가 가진 것의 전부였지요. 다음 날 새벽 유녀인은 부엌으로 슬며시 들어가 묵은 소금 항아리에서 비단 천에 싼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채 자기 방, 낡은 장롱 밑판을 들어 올린 안쪽 깊숙한 곳에 종이를 다시 숨겨 넣었지요. 별채로 옮겨진 첫날 밤, 유녀인은 호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로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시아버지께서 사랑채에서 늘 쓰시던 작은 청동 향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향이 피어오르던 그 향로를 유녀인이 빈소에서 몰래 가져왔던 것이지요. 아버님, 정인이는 잠자코 보고 있겠습니다. 진실이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요. 유녀인은 향로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호롱불이 가만히 흔들렸지요. 다음 날 종갓집 안채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라는 여인이었지요. 둥근 얼굴에 입술이 도톰하고 첫인상은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녀인은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옥분은 유녀인이 쓰던 비단 저고리를 그대로 물려 입었습니다. 유녀인의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 유녀인이 쓰던 분합과 거울까지 모두 차지했지요. 유녀인이 별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면 옥분은 마당을 지나가며 일부러 유녀인 쪽을 향해 입꼬리를 올려 보이곤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흡족한 얼굴이었지요. 아가, 너야말로 진짜 우리 가문의 며느리니라. 그 흉한 것은 별채에 처박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못 나올 게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옥분이는 죽을 때까지 어머님께 효도하겠사옵니다. 별채의 유녀인은 그날부터 죽은 사람 같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아버지 묘소에 올라가 향을 피우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아무도 별채의 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사월이 매일같이 몰래 별채로 와서 안채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마님, 오늘 또 정참봉 어르신이 오셨습니다요. 안채에서 한참을 머무르다 가셨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더냐? 제가 차 들이러 들어갔을 때 들었는데요. 무슨 토지 문서 어쩌고 도장 어쩌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정참봉 어르신께서 이제 김참판도 없으니 안심하고 일을 진행하자고 하셨고요. 유녀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었지요. 3월은 종갓집 부엌댁이었지만 별채를 드나드는 데에 누구도 의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 취급받는 별채의 유녀인에게 누가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3월은 안채와 사랑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유녀인에게 전했지요. 마님, 정참봉 어르신께서 누구누구의 도장을 갖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누구 것이 있느냐? 이방 어르신의 도장도 있고요. 호장 어르신의 도장도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또 한양의 어떤 양반 어르신 이름도 나왔어요. 이름이 윤대감이라고 그러시던가요. 윤대감. 유녀인은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한 달이 가고 한 계절이 갔지요. 별채의 유녀인은 종갓집의 그늘진 한 모퉁이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옥부는 안방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점점 더 거만해졌고, 정씨 부인은 친정 동생과 함께 종갓집의 살림을 야금야금 빼돌리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 유녀인은 3월이 가져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별채,
자기 방 한쪽에 작은 글자들을 새겨두었습니다. 종이가 없으니 장롱 안쪽 나무판에 바늘 끝으로 새겼지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누구의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별채 마당에 살구꽃이 흩날리던 늦은 봄날 오후, 종갓집 소슬대문 앞에 누군가 가마를 내렸습니다. 평범한 갈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흰 머리가 성성하고 등은 고드나 풍채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절로 움츠러들 정도였지요. 이리 오너라. 문지기가 깜짝 놀라 굽실거렸습니다. 누구신지요? 안동 김참판 댁이 이곳 맞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고인의 옛벗이 한양에서 왔다고 전하거라. 문지기가 안채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지요.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참판이 돌아가신 후로 3년 동안 한양에서 사람이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양에서 오신 손님이라 이 어른은 어떤 분이실꼬? 정씨 부인이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요. 노인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친히 차를 내며 인사를 올렸지요.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이신지요. 함자라도 가르쳐 주시지요. 한양 박씨일세. 박씨라 혹시 어떤 박씨이신지요? 박치원이라 하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박치원이라면 한양에서도 모를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노인은 평범한 갈색 도포를 입고 있을 뿐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자기가 잘못 들었거나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옛 친구의 묘소의 향이라도 한번 피우고 가려고 들렀네. 김참판이 살아생전에 늘 자네 이야기를 하더군. 좋은 아내라고. 별 말씀을요. 그런데 옛 친구라 하시면 김참판과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일세. 30년 지기지. 정씨 부인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김참판이 한양에서 학문을 닦던 시절의 옛벗이라니 그러면 그저 평범한 노인은 아닐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행색으로 오신 것일까요?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잠시 묵어 가시지요. 묘소는 멀지 않사옵니다. 그렇게 하겠네. 며칠 묵어 가도 좋겠는가? 그럼요. 얼마든지 묵어 가시지요. 박노대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사랑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참판이 살아생전 책을 보시던 그 사랑채였지요. 박노대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김참판 댁의 며느리가 둘이라 들었는데 정씨 부인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아,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군요. 사실은 처음 들어온 며느리가 시아비를 잡아먹은 흉한 사주를 가진 아이라 별채에 가두어 두었사옵니다. 지금 안방에 있는 며느리는 그 후에 새로 들인 아이지요. 박노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그 며느리를 한번 보고 싶군. 김참판이 가장 마지막에 본 며느리라 하니 정씨 부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지요. 흉한 아이입니다. 보실 것까지야. 오랜 친구의 마지막 며느리이니 인사라도 한번 받고 싶다네. 박노대 씨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지못해 별채로 사람을 보냈지요. 유녀인이 별채에서 사랑채까지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에 살구꽃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유녀인은 빛바랜 무명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쪽을 졌습니다. 손목에는 어머니가 주신 은가락지 하나가 그대로 있었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가락지였습니다. 유녀인은 사랑채 돛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사랑채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어오너라. 유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노대 씨는 가만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오랜 회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김참판의 마지막 며느리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고개를 들거라. 유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노대 씨의 눈빛과 유녀인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박노대 씨의 표정에 어떤 떨림이 스쳤습니다. 김참판이 살아생전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며느리로 들인 아이가 있네. 들으면 잊지 않고 보면 기억하고 입은 무거운 아이일세.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거든 그 아이를 통해서 할 것이네. 박노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께서 자네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더구나. 유녀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옛법 박치원 유녀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단정히 모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일러주신 그 이름이었지요. 한양에 계신 박치원 어른께. 유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향로가 식었다는 소식을 어르신께 전하라 일러두신 적이 있었사옵니다. 허나 소인이 미혹하여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사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 멈췄습니다. 박노대 씨의 두 눈이 천천히 커졌지요. 향로가 식었다는 말은 30년 전 김참판과 박노대 신 두 젊은이가 한양에서 함께 공부할 때 정해둔 암호였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으니 즉시 와달라는 뜻이었지요.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김참판과 박노대 신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박노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정씨 부인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옛벗 앞에서 무엇인가 변명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시아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맡기시지는 않았더냐? 박노대 신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어르신. 박노대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자세를 가다듬으며 정씨 부인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좋은 며느리로구나. 자네 가문은 복이 많네. 예. 아, 예. 그렇사옵니까. 이 아이가 흉한 사주만 아니었더라면 좋은 며느리감이긴 했지요. 박노대 씨는 그 말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고 유녀인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는 길에 유녀인은 가슴이 떨려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지요. 3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마침내 제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노대 씨는 종갓집에 사흘을 묵었습니다. 낮에는 정씨 부인과 더불어 차를 마시고 시아버지의 묘소의 향을 피웠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랑채에서 홀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박노대 신을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고 한양에서 멀리까지 왔으니 옛 친구의 묘를 둘러보고 가는 것뿐이라 짐작했지요. 박노대 신이 머무는 동안 정태수도
종갓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다만 박노 대신이 사랑채에 있을 때면 일부러 다른 길로 다녔지요. 박노 대신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밤 어린 사월이 별채로 와서 유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그 한양 어르신께서 마님 좀 뵙자고 하십니다요. 자정이 지나면 사랑채 뒤뜰로 와달라고요. 유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지난 깊은 밤이었지요. 종갓집은 고요했습니다. 유녀인은 호롱불도 들지 않은 채 사랑채 뒤뜰로 향했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 박노 대신이 서 있었지요. 오셨는가? 예, 어르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니 편히 말하거라. 유녀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듯 했지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인에게 종이 한 장을 맡기셨사옵니다. 박노 대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종이라. 단단히 봉인된 종이었는데 절대 펼치지 말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르신께 향로가 식었다고 소식을 전하라 하셨지요. 허나 소인이 별채로 쫓겨난 뒤로는 그 종이를 지키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소식을 전할 길조차 막혔사옵니다. 그 종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별채 소인의 방 장롱 밑판 아래에 숨겨두었사옵니다. 박노 대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내 시아비가 옳았구나. 너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 어르신, 내 시아비는 한양에서 정태수라는 자에 대해 나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왔다. 정태수가 누이인 정씨 부인을 등에 업고 안동 일대의 토지 문서와 도장을 조작해 큰 부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지. 내 시아비는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것을 한양으로 보내 정태수의 죄를 묻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시아비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지.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으나 증거 없이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3년을 기다렸다. 3년을요. 진실은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잊지도 않을 뿐이다. 유녀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내일 새벽 그 종이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말해다오. 예, 어르신. 박노 대신은 유녀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정인아. 내 시아비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유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구꽃이 하나가 유녀인의 어깨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지요. 다음 날 새벽 종갓집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녀인은 별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조심스레 옮겼지요. 장롱 아래 밑판을 들어 올리고 3년 동안 그 자리에 묻혀있던 비단천에 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쪽에 바늘로 새겨둔 작은 글씨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지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누구의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를 모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유녀인은 무명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 종이를 다시 숨기고 별채를 나와 사랑채 뒤뜰로 향했습니다. 박노 대신이 살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져왔느냐? 예, 어르신. 유녀인은 비단천에 싼 종이를 박노 대신에게 건넸습니다. 박노 대신은 그 자리에서 봉인을 천천히 뜯었지요. 종이를 펼치자 김찬판에 단정한 필체로 가득한 글자들이
새벽 햇살에 드러났습니다. 박노대 신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정태수, 이놈이. 종이에는 정태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안동 일대에서 저지른 부정의 모든 내막이 적혀 있었지요. 토지 문서를 조작해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일, 죽은 양반들의 도장을 위조해 그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일, 그리고 한양의 어느 윤대감 댁 토지까지 손을 댄 일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이의 마지막에는 김참판이 자필로 쓴 한 문장이 있었지요. 만일 내가 갑자기 죽거든, 그것은 자연사가 아니다. 정태수의 손에 죽은 것이다. 박노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살구꽃이 두 사람의 발치에 흩날렸지요. 정이나, 예, 어르신. 내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또 있다 했지. 별채 장롱 안쪽에 바늘로 새겨두었사옵니다. 종이가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태수가 누구의 도장을 갖고 있는지, 어느 마을 토지를 얼마에 빼돌렸는지, 그리고 한양의 윤대감 댁일에 대해서도 들은 바를 모두 새겨두었사옵니다. 박노대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오늘 안으로 그것까지 모두 옮겨 적어 한양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보름 안에 한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올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평소처럼 별채에 머무르거라. 정태수나 정씨 부인이 너를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다. 예, 어르신. 한 가지 더 명심하거라.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슬픔도 기쁨도 얼굴에 드러내지 말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는다. 유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노대 씨는 그날 종갓집을 떠나기 전 정씨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오랜 친구의 묘소의 향을 피우고 가니 마음이 한결 편하군. 좋은 며느리들을 두었어. 자네는.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살펴가시지요. 박노대 신이 소슬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유녀인은 별채 마루에 서서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대 씨는 한 번 뒤돌아보지 않았으나 유녀인은 알고 있었지요. 진실이 이제 제 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므요. 그러나 정씨 부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박노대 신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나자 정씨 부인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박노대 신이 사흘이나 종갓집에 머무는 동안 별채의 며느리를 한 번 더 따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분을 불러 별채로 보냈지요. 별채 그년이 요즘 무얼 하고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옥분은 비단 치마 자락을 휘날리며 별채로 향했습니다. 유녀인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지요. 형님, 잘 지내시오? 유녀인은 마루에 앉아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형님, 그 한양 어르신과 무슨 이야기를 그리 길게 나누셨소?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시오. 어르신께서 시아버님의 옛벗이라 하시기에 시아버님 살아생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요? 예. 옥분은 유녀인을 한참 노려보더니 별채 방 안을 휘둘러보았습니다. 별것 없는 누추한 방이었지요. 옷가지 몇 벌과 호롱불, 그리고 시아버지의 청동향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님 살림이 영 궁색하시구려. 안방의 풍요로움이 그립지 않으시오? 유녀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코웃음을 치며 나갔지요. 그러나 그날 밤부터 종갓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정태수를 급히 불러들였지요. 아우, 아무래도
그 한양 어르신이 마음에 걸리네. 그가 누구더라? 누님, 박치원이라 하지 않았소. 박치원. 정씨 부인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아우, 자네 한양의 박치원 어른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누구요?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지금 사헌부 대사헌에 오르신 분이 박치원 어른이라네. 정태수의 얼굴도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부채를 들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누님, 그러면 그가 김참판의 옛벗이었던 게야. 김참판이 죽기 전에 분명히 그에게 무언가를 보냈을 게야.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알고 있을 거란 말일세. 정태수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누님, 별채 그 계집이 분명히 무언가를 갖고 있을 것이요. 박치원이 굳이 그 계집을 따로 만난 것이 우연일 리가 없소. 아우, 어찌해야 하는가. 그 계집을 그냥 둘 수는 없소. 정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나 정태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겠소, 누님. 별채 그 계집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요. 마침 흉한 사주의 며느리이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그게 좋겠는가. 그것 말고는 길이 없소. 그날 밤 종갓집에는 또 한 차례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사람을 시켜 별채 쪽을 살피게 한 것이었지요. 별채는 종갓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고 그 옆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우물이었지요. 그러나 어린 사월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월은 부엌댁이었지만 종갓집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거든요. 그날 저녁 안채에서 정태수와 정씨 부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차를 들이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3월은 헐레벌떡 별채로 달려갔지요. 마님. 유녀인은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다급하느냐, 사월아.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안채에서 정참봉 어르신이 마님을 오늘 밤 우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유녀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히 바느질을 이어갔지요. 사월아. 예, 마님. 두려워하지 말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으나 잊지도 않는 법이니라. 마님, 지금 도망가셔야 합니다요. 아니다, 사월아. 도망간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유녀인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분한지 사월은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사월아, 너는 오늘 밤 별채에 머무르거라. 그리고 누가 들어오거든 큰 소리로 외쳐다오. 한양에서 박노 대신 어른이 오셨다고 말이다. 그것이 무슨, 그렇게만 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만 외쳐다오. 유녀인은 청동향로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향이 피어오르던 그 향로였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자정이 지난 깊은 시각, 별채 마당으로 검은 그림자 셋이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정태수가 부린 패거리들이었지요. 별채 방문 앞에 그림자들이 모여 섰습니다. 그중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박노 대신 어른이 오셨다. 별채 방 안에서 어린 계집아이의 새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종갓집 안채 쪽에서도 사랑채 쪽에서도 행랑채 쪽에서도 등불이 일제히 켜졌지요.
검은 그림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종갓집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며 횃불을 든 한때의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일금부 도사 일행이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박노 대신이 자줏빛 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갈색 도포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정태수, 너를 잡으러 왔다. 별채 마당에 모인 검은 그림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노 대신의 뒤로는 일금부 도사들과 안동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정태수는 사랑채에 있다가 뛰쳐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검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도망치려는 그 앞을 일금부 도사들이 막아섰지요. 정참봉, 무릎을 꿇어라. 이게 무슨?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노 대신이 묵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종갓집 마당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지요. 안채에서 정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자주색 치마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지요.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씀이옵니까? 잘못이라. 박노 대신은 천천히 정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네 동생 정태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안동 일대에서 저지른 부정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줄까. 토지 문서 위조가 72건, 죽은 양반들의 도장 도용이 36건,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헐값에 사들인 일이 100여 건이 넘는다. 그뿐만이 아니지. 한양의 윤대감 댁별장 토지까지 손을 댄 죄가 있고 거기에 더해 박노 대신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지요. 3년 전 자네 남편 김참판을 도구로 죽인 죄가 있네. 정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옥분이 깜짝 놀라 정씨 부인의 손을 놓아버렸지요.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김참판이 죽기 전날 밤 자네 남편이 자필로 적어 며느리에게 맡긴 글이 있네. 그 글에 자네 동생 정태수의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지.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만일 내가 갑자기 죽거든 그것은 자연사가 아니다. 정태수의 손에 죽은 것이다라고 말일세. 정태수가 무릎을 꿇은 채 발악했습니다. 거짓이요. 그것은 거짓이요. 김참판은 노환과 신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요. 박노 대신은 손을 들어 의금부 도사 한 명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도사가 품에서 2통의 문서를 꺼내어 박노 대신에게 건넸지요. 이것은 한양사헌부에서 정태수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위조 도장과 위조 문서의 목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참판 댁 며느리 윤정인이 지난 3년간 별채에서 보고 들은 정태수의 죄목을 모두 적은 증언서다. 너의 죄가 이 2 문서 안에 한 점의 어긋남도 없이 일치한다. 정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부채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별채의 그 계집이 그렇다. 내가 오늘 밤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그 며느리가 3년 동안 너의 모든 죄를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느니라. 박노 대신은 별채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인아, 이리 나오너라. 유녀인이 별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린 사머리 그 옆을 따랐지요. 빛바랜 무명 저고리에 회색 치마, 단정히 쪽진 머리, 손목에 은가락지 하나. 3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종갓집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녀인에게 쏠렸습니다. 횃불 사이로 유녀인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지요.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동자가 정씨 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지요. 3년 동안 별채에 가두어 두고 죽은 사람 취급하던 며느리의 그 눈빛이 어찌하여 이토록 무거웠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유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소인은 시집온 첫날 어머님께 큰절을 올리며 마음을 다해 섬기겠다 다짐했사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소인을 흉한 며느리라 하시며 별채로 내치셨지요. 3년 동안 소인은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마지막 밤에 부탁하신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살았을 뿐이지요. 정씨 부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사옵니다. 잠자코 보고 있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느니라. 소인은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3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님. 유녀인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시집온 첫날 큰절을 올리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박노 대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금부는 정태수와 정씨 부인,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자들을 모두 압송하라. 종갓집의 모든 살림과 곳간은 안동관하에서 봉인한다. 의금부 도사들이 정태수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정태수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갔지요.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울부짖었으나 안방에서 유녀인의 옥비녀를 꽂고 유녀인의 비단옷을 입고 있던 그녀를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았지요. 박노 대신은 유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인아, 내 시아비가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유녀인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지요. 일이 마무리되는 데에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정태수와 정씨 부인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사헌부에서 죄를 다스렸지요. 정태수는 사형이 결정되어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씨 부인은 친정 동생의 죄에 가담한 죄로 관비 신분으로 떨어져 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옥부는 정씨 부인의 사주를 받아 유녀인을 모함한 죄로 곤장 80대를 맞고 종갓집에서 영영 쫓겨났지요. 종갓집 곳간에서 빼돌려진 재산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정태수가 위조 문서로 빼앗았던 토지들도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한양 윤대감 댁의 별장 토지 또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노 대신은 종갓집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유녀인을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정인아, 예, 어르신. 내 시아비의 종손 자리가 비어있다. 김참판께는 다른 자식이 없었으니 양자를 들여 종손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친척들 중 인품이 단정한 아이를 골라 양자로 드리거라. 그리고 내가 종갓집의 안주인이 되어 그 아이를 키우거라. 어르신, 소인이 어찌 내 시아비의 뜻이다. 살아생전에 나에게 보낸 편지에 글이 적혀 있었느니라. 내 며느리 정인이가 종갓집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이다. 유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청동향로는 내 시아비께서 평생 아끼시던 물건이지. 사랑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어라. 종갓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로를 보며 김참판의 고든 뜻을 기억하도록 말이다. 예, 어르신. 그리하겠사옵니다. 박노 대신은 그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3월은 별채 부엌대기에서
안채의 큰 비복으로 신분이 올랐지요. 그리고 유녀인은 별채에서 안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년 전 옥분이 차지했던 그 안방이었지요. 옥분이 꽂고 있던 옥비녀는 다시 유녀인의 머리에 단정히 꽂혔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종갓집 안채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지요. 살구꽃이 지고 새 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유녀인은 안방 마님의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자주색 치마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빛바랜 무명 저고리에 회색 치마, 머리에 옥비녀 하나, 손목에 어머니가 주신 은가락지 하나뿐이었지요. 3년 전 별채로 쫓겨나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지요. 유녀인의 두 무릎은 더 이상 누구의 발치에 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는 시아버지의 청동향로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종갓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로를 보며 김참판의 고든 뜻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어린 양자가 어린 사월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지요. 유녀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동자가 봄 햇살에 잔잔히 빛났지요. 마당 너머 살구나무 가지에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고 날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들으면 잊지 않고 보면 기억하고 입은 무거운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요. 소리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이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유녀인이 3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자코 보고 있거라.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느니라.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고든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잃었던 자리뿐만 아니라 잃지 않았던 마음의 깊이까지도 함께 돌아오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